같이 합동연설을 했었지, 합동연설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그 청중들을 대규모로 모아가지고. 재미로만 보면 이때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선거 때 되면요, 지역 경제가 살았어요. 지역 경제. 돈을 하도 많이 쓰니까. 당시 선거의 꽃이라 불리었던 합동연설회. 이들이 기억하는 선거는 과연 어땠을까요? 가장 사적인 기억이 우리의 기록이 되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유시를 다시 살려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동원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거기서 감을 잡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누가 우세하다 하는 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 편이면 박수 치고 상담을 할 때 박수도 안 치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예. 여러분, 자민련 도와주세요. 자민련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연설이 끝나자 곧바로 자리를 뜨는 사람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캠프에선 제비뽑기에 따라 웃지 못할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가 먼저 뽑을 건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뽑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다시 연설 순위를 결정하는. 연설 순위를 몇 번째 뽑느냐에 따라서 1번을 뽑으면 모든 분들이 다 계실 때 연설을 하고, 예를 들어 3명이 나왔는데 3번을 뽑았다. 그러면 아유 오늘 망했다. 쟤 나가 있다가 다른 데로 길거리 같은 데 다 뿔뿔이 흩어서 나가 있다가 3번째 할 때쯤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죠. 유세 현장에는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선거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였기 때문이죠. 후보들의 또 다른 전략은 새 과시입니다. 늦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맨 나중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지 이제. 아까 어떤 후보 말씀이 지방사업은 지방의원이 하는 거지, 의원은 법도 만들지만은 그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국비로 만들 때 국비를 많이 따가는 데서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대비뽑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는 많이 통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편했던 것이 자기의 힘 과시하는 거. 응? 내가 중앙에 인맥이 뭐 이렇게 있고 대통령하고도 있고 장관하고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런 인맥을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했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후보자별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 치러진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다소 낯선 선거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때는 정치 초년생들의 출마가 잇따랐고 이들은 합동 연설의 준비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뭐 노래방 좀 빌려서 또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지인들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며칠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번기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후보자는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논밭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좀 지금보다 선거법이 조금 좀 느슨했었죠. 느슨했어가지고 이제 가가우 방문도 좀 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이 들에 나가서 그때 논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할 때고 그러니까 가가우 방문할 때는 뭐 개 쫓겨날 때도 있고 그 모내기 준비하고 그럴 철이니까 거의 논밭에 이렇게 주로 많이 좀 얼굴을 알리러 다니고. 여기만 심으면 다 심으시나? 아직 이제 시작해. 시작해요? 어제 소진이 뿌려놓고 뭐 젤른데 그럼. 11마디를 봤는데 젤리가.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특히 옥산 같은 경우는 하우스 단지라서 그 하우스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가 100m씩 되니까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한 100m를 뭐 호박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그 터널 속을 쫓아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선거운동 한번 하면은 신발이 밑창이 다 달아붙고 그렇게 했죠.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시골 장날. 학교 운동장에는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혹여라도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선관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합동연설회는 야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오천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잡았을 때 다음날 비가 예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당일날 합동연설을 하느냐, 이 비가 온다는데 합동연설을 하느냐, 이런 전화가 사무실에 엄청 많이 왔던 걸로 막 그때 당시에 기억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선 같은 경우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땅에 깔았을 때 혹시나 뭐 합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다음에 전선이 하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누가 혹시 연설 도중에 이걸 빼지 않을까, 그런 염려. 합동연설회장에서 수어 통역을 했던 곽경섭 씨. 당시에는 수어 통역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16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긴 듯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어 통역센터가 없었고 그냥 자원봉사 위주로 모임도 하고 수어도 배우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서 수어 통역 좀 부탁합니다 하면 저희가 가서 수어 통역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도 공무원이었던 그는 누나 부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수어를 배웠고 이후 더 많은 농아인을 위해 수어 봉사를 지속했습니다. 2002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수어 통역이 의무화됐습니다. 이후에도 전문 수어 통역사가 생기기 전까지 그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밑에 국회의원 합동연설을 한다면은 이거든요. 나라, 정치,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요즘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쓰고 많이 바뀌어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때는 국회 정치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하고 이름. 제가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어느 후보자든 간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좀 한자 같은 경우 섞어서 한다든지 어려우면 제가 대본을 미리 보면 연습도 하지만 못 봤을 때는 그걸 바로 이제 풀어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새로운 단어가 생겼을 때 아직 그러니까 TV 같은 거에서는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지만 수화에서는 이제 단어를 만들지 못한 거. 예를 들어서 IT, BT 산업이 막 발전할 때 그때 TV에서는 홍보가 되니까 알잖아요. 근데 수화에서는 확실히 수화 단어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IT 쓰고 그냥 영어로 따라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신생어 나왔을 때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줌마 왜 그냥 가세요? 아무나 아니. 연설순이 마지막으로 기호이라 듣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듣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또 그날 저녁에는 내 사무실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요. 왜 오겠어요? 돈 달라고 오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고 소리치고, 그러면 또 나가서 사정해가지고 사정해서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특별하게 뭐 합동연설회를 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다 돈 문제. 이게 이제 선거 자금 문제죠. 선거 자금 문제 때문에 아주 그 어려움을 겪던.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안 겪는 거죠. 오기만 하면 머리 숫자 따져가지고 몇 명이야? 그러면 명단만 갖다 제출하면 명단 그냥 뭐 수없이 몇백 명씩 갖다가 제출하면 그거 명수 셔가지고 뭐 한 사람당 5만 원, 3만 원, 2만 원씩 다 따져가지고서 돈 주는 거예요. 돈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선거였던 것이죠. 그게 단위가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뭐 그 도저히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합동연설회장에는 세를 과시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또 질비하게 늘어선 포장마차 안에서는 3.355 술판이 벌어지고 노골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갔습니다. 그야말로 돈 잔치였습니다. 이때는 금권 선거가 통할 때예요, 진짜. 다른 후보가 지나간 자리에는 표시가 또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도 그 담벼락에다가 암호같이 이제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거를 치고 다녔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뭐 쉽게 돈 봉투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 전화번호 책이 있잖아요. 전화번호 책이 있으면 거의 다 거기다가 집 전화를 해가지고 지지를 호소할 때니까 전화번호 책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럼 전화번호 책에다 우리가 스스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잡기장을. 동그라 이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X표 치고 부합인 데는 또 세모 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 계산도 하고.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사람을 동원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고비용 선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 선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선거를 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야. 뭐 사당 삼낙이니 해서 40억을 쓰면 당선이 되고 30억 쓰면 떨어진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들이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선거 국면에서? 당시 선거법상에도 재벌이나 특정 대기업이 어떤 후보나 정당에게 이런 뭉칫돈, 거액의 뭉칫돈을 신고 없이 주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거치면서 몇 차례 발각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차에 대규모 현금을 싣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사건들이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권력하고 재벌하고의 유착을 드러내주는 가장 아주 극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선거가 왜곡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비판의식이 이런 찻대기 선거를 통해서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비용 선거 구조를 혁신하고자 2004년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는 폐지됐고 그 대안으로 TV토론회가 등장했습니다. 정치개혁 3법이 만들어지며 입은 풀고 주머니는 묶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은 유비쿼터스 유세전으로 불리며 통신위성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와 만났습니다. 유비쿼터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는 이제 서로 유권자하고 후보자 간의 쌍방에 소통하는 그런 선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가 직접 선거 사무원들하고 내려와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지나가는 유권자들이 또 후보자를 보면 또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같이 춤도 추고 지난해 19대 때는 이제 어떤 이렇게
약간 연예인을 우상화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전이 펼쳐지며 유권자는 후보자가 보내는 다양한 정보와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를 검증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디어 선거가 세대와 계층 간의 정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선거 기간 후보자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지금의 선거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를 남겼습니다. 입은 열린 게 아니라 뭐 입을 열는다라도 누구 만나는데 길거리에 가서 명함 주고 이거 이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요. 새벽 뭐 한 5시에 있나가지고 신봉사거리 가서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가면은 벌써 빠른 친구들은 와 있잖아요. 그 새벽에 나가는 출근하는 사람한테도 인사하려고 그렇게 가는. TV 토론 같은 경우도 좀 강제를 해서 모든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가 좀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 상식 밖의 후보들이 그 엉뚱하게 당선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SNS의 그 홍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방향 소통인데 일방 소통이죠. 정보를 주는 유권자들에게 주는 소통. 그래서 강요하는 소통이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이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이제 정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후 우리의 선거 문화는 다양한 변곡점을 겪으며 변화해 왔습니다. 금권 선거로 대변되는 합동 연설회, 입은 풀고 주머니는 묶는 미디어 선거. 선거 운동의 변화상을 통해 우리는 과제를 고민하며 더 나은 지금을 만들어갑니다. 낯선 바이러스의 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옮겨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상의 방역에서 낯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일찍이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에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데 바이러스가 묻어내는 거야. 이것이 나요. 내가 나오네. 파란색. 네. 그게 나요. 세차하듯이요. 양쪽 좌우쪽으로. 여기 하시는 시각이 없다고요 지금. 아, 우리도 왔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파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파주에서 끝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2000년 3월 파주에서 시작된 구제역. 정부는 발생 초기만 해도 구제역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우리한테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스포츠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포츠 질병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 뭐 소에서 스포츠 질병이면 몇 가지 없는데 구제역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시와 방역당국은 초비상 사태에 놓였습니다. 발생 농가 주변 500m 내의 우제류는 모두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10km에서 20km 내 경계 지역까지 차단 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무서운 가축 질병에 축산 농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TV 살포기 빚으러 가가지고 봤어. 보니까 침 질질 이거 텔레비 나온 거 똑같아. 기가 막힌 얘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일 났구네. 큰일 났구나요. 큰 재산인데 그럼 수고가. 아니 시골에서 전 재산인데, 예?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이거 난리가 난 건데. 진짜 여러분들 그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들어가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협조를 안 하지만 방역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취향을 여기서 해야 돼요. 저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차 안에서만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코 있잖아요. 코 속에. 거기서도 병기는. 그때 당시는 처음 발생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방역관으로 혼자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자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사실상 그 군대로 치면은 방어선이 뚫린 거죠. 뚫혀가지고 그 우리 기관이 그때 언론인 그 농장까지 출입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기관 경고를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까지도 받은 기억이 있고, 옛날 영상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여기 우리 같은데. 여기 우리 사무실이네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충주시 축산과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해외 악성 전염병으로는 제일 큰 그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을 충주에서 이제 그 충남 홍성 다음으로다가 이제 겪다 보니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 그 소독조를 만드는 그 과정도 어디 만들어진 것도 벤치마킹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의 파이프를 개조해서 도로에 세워서 양 옆에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한 그런 그 소독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전문 그 업체들이 그 생겨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또 옆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발전된 그런 그 방역 시설이 생겨났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축산 농가들의 피해는 살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우시장을 전면 폐쇄했고, 이로 인해 축산 농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구제역은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왔고 소고기 소비마저 위축됐습니다. 구제역이 이제 사람한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사람한테 감염이 된다 해가지고 소고기가 소비가 확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역 정치인들 이 소고기 소비가 안 되니까 소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솔선수범해서 소고기로 이제 뭐 소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그때는 잘 안 돼가지고 좀 웃지 못할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우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던 그런 시기예요. 이 장면들은. 우리 소가 구제역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예방적 살처분이라니. 축산 농가들은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었어요. 뭐 최초 발생 농장에서야 뭐 어차피 발생했기 때문에 수용은 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예방적 살처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죠. 소가 엄마 뱃속에서 금방 비질비질 나오는 것도 끌고 갔대요. 맞아. 아이, 소중이 엄마 그래요. 비질 나와가지고 엄마가 걸음을 못 걷는데도 그냥 끌고 가고, 금방 태어난 것도 그냥 그 방역하는 사람들이 어깨다 여기다 쫙 걸치고 가더라는데. 못 따라가니까 다 묻어야 우리는 되니까. 무서우니까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전쟁터 같았어, 이 동네가. 왜냐면 다들 이 방역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얀 색깔 그 방역복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냥 이 동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꼭 전쟁터 같은 거야. 충만함이었지? 네, 다 전쟁터. 살벌했어요. 그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그랬어요. 눈에서 나가는 것도 가서 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요 앞에는 그 저기가 있어요. 한 90 먹은 노인네가 이제 한 70 노인 아들하고 이제 그 며느리하고 셋이 사는데, 이 농사짓는 소야
소도 가다 끌어붙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밭에 가서 밭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런 정도의 쓰시니 20년 전에. 90 노인네가. 90 먹은 노인네가. 그러니 그러다가 안 끌어가 다 있는 건 명세서가 다 끌어모았어요. 살처분 이후 이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송아지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왔던 소를 지켜주지 못한 아픔에 더는 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한두 마리 뭐 몇 마리 키우던 양반들은 다시 소 입식을 안 했어요. 그때 거기서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소농가들. 그래가지고 싹 없어진 거예요. 여기 일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 후에는 그 이후로. 모든 게 처음이었던 그 시절, 방역 매뉴얼도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꺼이 감당해야만 했던 시절. 당시 160마리의 소를 살처분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살처분 과정은 소와 사람 모두에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살처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근육이완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신경안정제 이런 거를 다량을 넣어서 안락사 위주로다가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살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조차 몰라서 그 도축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 용역비를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그 사실 타격법으로다가 살처분을 하고 그랬거든요.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그 골 그런데 이제 이 척수를 죽이느냐고 척수를 다 막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뭐 쉬운 건 아니죠. 구제역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때, 지금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축 살생부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축산 농가들의 운명을 가른 건 자그마한 사무용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국가 방역 시스템이라는 카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느 한 군데 일점만 찍으면은 그 3km, 500m, 3km, 10km 이게 자동으로 그어집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컴파스로다가 그렸거든요. 컴파스를 그리다 보니까 실상 그때는 지났지만은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컴파스로다가 기준점을 찍고 뭐 3km, 10km 이런 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구제역 방역 지도를 기반으로 가축 살처분과 메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제역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구제역 확산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 쓰나미가 충북을 휩쓸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란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2010년 겨울,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이듬해를 넘기며 재앙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4개월간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346만 마리로 피해액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사육돼지의 33%, 사육소의 4.5%가 땅에 묻히며 국내 축산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게 큰일 났잖아요. 뭐 묻는다는 게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 뭐 소 다 잡는 거예요. 당시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처분을 통한 구제역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 전국이 가축들 무덤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살처분하는데 굉장히 그 살처분 후에 관리도 있고 또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살처분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과학적 접근을 좀 등한시 했던 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없었죠. 그냥 늘 끌리면 살처분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었죠. 해외 여행이 많아지며 구제역 등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가축 질병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하지 않았고 구제역 청정국 유지만을 위해 백신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국산 백신이 있었음에도 일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저히 이제 이 컨트롤을 못 하니까 이제 백신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2011년도부터 백신 정책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은 백신 미접종 청정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을 거치면서 그에 대한 것도 반론들이 나왔죠.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살처분 보상으로 나가고 살처분에 대한 행정력 또는 경제적 손실로 봤을 때 과연 그 이상의 우리가 축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뭐 일본의 대기력을 뭐 20만 부를 치면 200만 부를 치면 수출을 한다 얼마나 한다 샀는데 결국은 뭐 따져 보니까 수출하는 물량이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보상해 주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구제역이 창궐했던 2010년 겨울은 한파로 동장군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로 인해 차단 방역이 어려워졌고 구제역이 더 빨리 전파됐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에 고향 방문 자제와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까지 폐쇄했습니다. 장사원들은 점포정리돼요. 점포정 내고 있어요. 살처분을 하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영숙 씨와 정용군 씨네 농장도 애군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복장이 이제 소 마리수를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소는 몇 개월, 뭐 임신 몇 개월 이런 걸 다 이제 마리수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면 내일이면은 우리는 이제 이건 이제 살처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겁이 나가지고 마리수만 확인해주고 우리 다 빠졌어요. 우리는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길르던 소를 여기서 이제 안락사로 주사를 시켜오면 그게 팍팍 쓰러지는 걸 못 보지. 아니 고대 말할 때 피눈물 나는 거지 뭐. 전재산을 갖다 그래 그 비싸게 해주고 사다가 구입하다가 다시 세웠는데 그걸 또 묻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빚태 위에 올라앉아 있는겨. 지금까지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살처분한 가축들을 묻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충주에만 50개소의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항상 그거죠. 뭐 이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근데 어차피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또 이 일을 내가 끝내지 않으면은 누가 해줄 수 없다란 그런 또 업무적인 부담감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사실 빨리빨리 그 진행을 하고 다른 현장, 그때는 이제 발생되는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른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끝내야지만 그 전체적인 일이 조금이라도 줄이고 끝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 한 2개월 가까이 그렇게 뭐 바깥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부는 구제역 대재앙을 겪으며 2011년부터 백신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백신의 상용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기술 중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성 질병에 있어서는 백신 외에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있어서.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2010년, 11년, 10년이 다 됐잖아요.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국산 백신이 없습니다. 그거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에 그 백신으로 나가는 돈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생산하는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역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지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이들 모두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하는 대로 아주 편들어요. 언제 내가 대상이 될는지 모르거든요.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바이러스는 총칼을 들고 싸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소리 없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이 바이러스 뭐 우리 그 지금 현재 느끼는 코로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방에서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방어를 하고 서로 스크린으로 보시면 문도 열어놓고 이제 저기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일반화되는 거야. 아, 이 코로나 생기고 시내 마음대로 못 나가자는 친구도 뭐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코로나 생기고 저 지금 여기 저 신의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한 여기서 한 1km 떨어지는 친구거든. 처음 봤어요. 재미가 없다. 작년 몇 월 달에 나 그거 들어오면서 야 재미없다 못 살겠다 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게 문화하고 모든 게 우리 그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꿀만 죽어. 이 나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 우리 어머니 나오셨네. 나는 더 갈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동네를 몰아먹고 살는 거. 니 딸을 이렇게 코로나 걸렸어 이 개새끼들아. 6개월 동안 일을 못해서 우리 엄마가 쌀 한 대박씩 갖다 주는 거 먹고 우리 5 식구가 먹고 살아 지금 시내에서. 이 아들이라는 놈이 이렇게 불효를 한다고. 그날까지 지키려나 동지의 약속. 그 당시 혈기왕성했던 김종철 씨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가슴 아팠던 기억 저편에는 이제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함께입니다. 참 어머니가 시청 앞에서 노진장 이제 데모하는 거 알고서 시골에서 이제 아들 찾으러 온 거인데 이제 찾을지를 몰라갖고 저 시청 거기 복직에 가갖고 내 이름을 대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모시고 왔더라고 시 직원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춘 엄동설 안에 이틀 주무셨나 거기서 그 텐트 그 천막에서. 이들은 몇 달 전만 해도 한 운수회사의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시민들의 발이라는 자부심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같이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체불 임금은 더욱 쌓여만 가고 묵묵히 일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대표이사 구속하라! 제가 입사해갖고 제 날짜에 월급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파업할 때까지. 처음에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를 해서 기분 좋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달 월급 받아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계속
그 월급이 이제 안 나오고 밀려서 나오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반복되니까 그 처음 입사할 때 이제 설렘 마음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온데간도 없고 이게 좀 굉장히 좀 서운한 그런 감정 그리고 이제 생활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게 더 이렇게 와닿고 그랬었죠. 승객과 함께 하고자 했던 이들의 바람도 버스와 함께 차고지에 멈췄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못 주고 또 그리고 당장 뭐 살림하다 보면 각종 부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못 주는 아주 뭐 가정이 파산될 그런 위기에 있었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좀 뭐 저희들이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체불임금 달라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배고파 죽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파업이 171일간의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과 아내 그리고 노모까지 파업 현장에는 어려운 삶을 견디온 가족들이 함께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구룡산을 2시에 등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룡산을 가서 정말 용기를 얻은 건데요. 저 혼자 그 산에 온 줄 알았더니 그 산 속에 사람들이 많아요. 2시에도. 나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나보다 더 큰 그 심적인 부담이 어떤 부담이 있는가 보다. 그래 여기서 힘을 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던가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교환해 주십시오. 경영권을 노조가 갖는 등의 노사 합의를 이뤄내며 도산 위기에 몰렸던 회사는 다시금 회생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생각에 귀찮았던 버스 청소가 즐거워졌고 멀리서 달려오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때는 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참 이 직장 잃어본 사람이 그 직장 잃은 걸 안다고 참 그 직장이 소중한 걸 그때 알았죠.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나. 운전대를 잡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아주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게 돼서 아주 기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되찾은 운수회사는 2005년 1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남북 분쟁을 결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서의 취지에 맞는 승객 서비스와 운수 문화 발전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승객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루시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할 것을 결의한다. 서로 이렇게 막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는 그 처음 이렇게 그 알게 됐고 그 시작을 딱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 열심히 노력하면은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회사가 됐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 내 회사라는 생각에 직원들은 쓸고 닦고 일터의 하루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결속과는 달리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서의 출발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주관리 기업을 출범을 했는데 현대차에서 차를 안 준대요. 너네들 망하니까. 망할 건데 차 줬다 못 받으면 어떡해. 엔진 오일 뭐 이런 걸 다 받아야 되는데 차가 운영되기 위해 부품 이런 걸 다 납품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찰 거래를 아마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계속 단 이제까지 1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밀리고 모든 걸 현금으로 다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뭐 서로들 저희에게 납품하려고 어떻게 이들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 1년 만에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을 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부정비리 없앤 것 이게 핵심적으로 제일 컸습니다. 20년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뭐 경영을 알겠어요. 1년 만에 그 흑자가 났다는 건 제가 경영을 알아서 잘한 것이 아니라 자주관리기업 출범 전에는 1년에 15억에서 18억씩 적자였는데 이 적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예를 들어 기름값이라든가 다양한 납품업체에게 기름값을 부풀리고 거기서 이제 일정한 커미션을 먹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압류 사태와 이듬해에는 차고지 수호 투쟁까지 일터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됐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거나 뭐 탄탄대로가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려운 난관을 우리 힘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그 집단의 기억이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집단 기억으로 남아서 그게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 역사,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은 무려 40%가 줄었고 버텨내기 위해 직원들은 감차와 인건비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나 다름없는 직업인데 생활에 좀 타격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항상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회사에서 계속 해왔던 그런 행적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삭감해도 믿고 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겠다.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올해부터 청주시와 6개 운수회사가 중공영제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공영제 도입은 회사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중공영제가 갖는 궁극적 지향점, 즉 시민에게 사회적 그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또 우정교통의 장점과 매력이 발휘될 수도 있겠다. 부실 경영에서 비롯된 임금 체불 그리고
171일간의 생존권 투쟁.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망해가던 회사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을까? 한 운수회사의 실험과 실천은 일터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의 또 다른 측면과 제 인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구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지금은 대안과 책임을 지는 이제 노동운동으로 영역으로 바뀐 거죠. 한편으로는 갈등에 대한 투쟁과 요구도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있기도 합니다. 지금 뭐 흑자가 많이 나서 뭐 그 우리나라 몇 대 기업이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죠. 여전히 어려워요. 정말 그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회사의 재정 자체가 마이너스로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큰 방향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데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성공의 지점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 오랜만에 우리들의 지난 시간을 꺼내보았습니다. 개인의 기억이 모여 우리의 기록이 되고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며 역사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언젠간 또 그 변곡점 위에 서 있을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 누가 찍은 이거 동영상 이건 누가 찍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오래된 자료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이 현장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옛날에도 이렇게 단체복을 입긴 입었었구나. 지금은 다 단체복 다 입잖아요. 혹시 제가 하나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보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늙었나 봅니다. 이런 보니까 자꾸 눈물 나오고